옵스 미래입니다. 오늘은 매주 정기적으로 코라벨 위인방에 위클리로 업데이트하는 옵스 모니터링 리포트 중 일부 부분을 편집해서 함께 공유드립니다. 물량 안 틀리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물량 늘리게 하시더라도 크게 이제 저항하고 있는 요 부분대를 보시고 물량 늘리게 하시더라도 이제 보시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렸고요. 제가 오늘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위인방에서 이제 홀더 형님 한 분이 이제 물으셨죠. 오브스가 왜 이스라엘 텔아비브 본사에서 텔아비브 사무실에서 영국 런던으로 근거지를 옮겼는지.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지 한 1년 정도 됐었죠. 1년 정도 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단에서는 영국이 블록체인에 프렌들리하고 좀 더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영국을 런던으로 옮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뭐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위인방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오브스에 투자하고 나서부터 오브스에 투자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뭐 역사라든지 민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먼저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 그러면 뭐 저의 직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직업 자체가 해외 관련된 비즈니스고, 오래전에는 제가 수출 관련된 뭐 투자뛸 때 수출 관련돼서 해외 관련된 박람회도 이제 많이 나가서 해외 관련된 비즈니스 경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전은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 한때 이제 두바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기기 박람회 참여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컨택했던 고객 바이어죠. 바이어가 이란 정부였는데, 이란이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란에 대한 역사를 거의 한 1개월 동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그거를 주관을 하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역사,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한 거를 아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사람들이 미국이나 아니면은 서구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잘 구분을 못해서 좀 혼돈스러워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보고 일본 사람 같다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겠죠. 마찬가지로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민족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논리죠. 그렇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 계통이고, 아랍 민족하고 페르시아 민족은 근본부터 틀려요. 그래서 이제 이란 친구들한테 아랍 민족과 혼돈스러운 얘기를 하면 걔네들하고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투자한 것이 오브스를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하죠. 뭐 유대인이 뭐 어떻다, 뭐 로스차일드가 뭐 어떻다, 그런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일단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걸 왜 오브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런던으로 근거지를 옮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건국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거 설명을 듣고 나시면 오브스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섹션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거기에 관련된 뉴스, 최근 가장 뉴스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서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이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곽상은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지나는 고속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기를 흔들며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의 이른바 사법부 무력화 법안 처리 강행을 비난했습니다. 독재에 반대한다며 북한 인공기를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We're here to protect our democracy. We were left with no choice but to go to disobedience.
경찰이 굉장히 젊죠. 물대포를 쏘고 기마대까지 동원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30명 넘게 체포되고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현지 시간 어제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대법원은 부적절한 인사의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통제할 권한을 잃었습니다. העברנו את התיקון לעילת הסבירות כדי שהממשלה הנבחרת תוכל להוביל את 여기 המדיניות 합리적 בהתאם 법안 להחלטת 이렇게 רוב אזרחי המדי나. 제 나중에 이번 법안 제가 통과로 설명을 이스라엘이 드리도록 분열과 퇴보의 길을 걸을 거란 비판과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이 유감의 뜻을 밝혔고 미국의 가장 오래된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국 유대인위원회도 사회 분열이 가속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단체 총파업과 예비역 군인들의 복무 거부 선언 등 잇따른 시민 불복종은 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 혼란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해 중동 정세 전반을 요동치게 만들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죠. 지금 아직까지 이게 진행 중인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현지 상황이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그 오브스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회사죠.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총리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고 있는 곳이 극우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유대교 근본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상당히 경직된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재미도 있을 거예요.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왜 비즈니스를 텔아비브에서 런던으로 옮겼는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기에 텔아비브가 어떻게 보면 런던보다 낙후된 도시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탑 10 도시 중에 하나로 계속 그때부터 들어가 있는 가장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텔아비브에서 런던으로 옮기는 게 그냥 단순하게 사이즈를 늘린 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옮겼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브스가 무슨 이유로 텔아비브에서 런던으로 옮기게 됐는지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지금까지 경제에 맞춰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사회시간이나 역사시간을 배웠을 때 이스라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딱 단어 하나를 생각하라 그러면 뭘까요? 예, 맞아요. 키부츠예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키부츠라는 게 처음에 이제 키입니다. 몇 년도더라? 1948년이라고 라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1948년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건국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고 하면 이 키부츠 그러니까 집단 농장으로 일단 경제의 모태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게 키부츠라는 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배웠죠? 키부츠라는 거는 집단 농장 그러니까 사회주의예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북한, 소련, 중국, 캄보디아 요런 처음에 이제 최초 건국하고 나서 추구했던 이상 똑같아요. 단지 다른 점은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나 요런 이제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이상향적인 그러니까 유토피아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거를 추구를 하면서 강제적인 게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키부츠 집단 농장을 하면서 강제적이진 않았어요. 최초에 이제 건립을 하고 나서. 하지만 대략 한 그때 당시 건국하고 나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키부츠로 소속이 돼서 일단은 인구가 이제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조금 다른 점은 키부츠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키부츠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약간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의 어느 도시가 어느 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원 집단 마을을 이루어서 그 안에 뭐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것도 건립을 해놓고 집단으로 아이들을 육아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약간 키부츠 형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저 사람도 공산주의다, 뭐 사회주의다, 이렇게 비난을 하질 않잖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의 동경, 나도 좀 저기서 들어가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감정을 처음에도 이스라엘 건국 때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많은 유력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이 키부츠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나서 경제 성장을 굉장히, 잘 이룹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집단 농장, 그러니까 집단으로 배분을 하고 집단으로 뭔가를 하는 형태는 처음에는 대부분 다 경제 성장을 잘 이뤄요.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분단되고 나서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워서 잘 알고 있죠. 소련도 같은 경우에도 스탈린이 집권하고 나서 한동안은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죠. 한동안 중국 같은 경우도 집단 농장 형태에도 경제 성장을 초창기에 이룹니다. 하지만 다 무너졌죠. 왜 무너졌냐? 예, 맞습니다. 돈이라는 거죠. 돈이 이제 집단으로 하게 되면 돈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죠. 돈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니까 이거 뭐 저희가 자본주의라든지 이제 경제 논리를 돈의 금융에 대해 배우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돈에 대한 통제가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퓰리즘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포퓰리즘 같은 경우도 돈을 막 찍어내서 국민한테 복지를 나눠주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조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지만 좀 번외로 이슈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를 하고, 하여튼 포퓰리즘이나 공산주의나 뭔가를 통제를 한다고 하면 돈에 대한 통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항상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아시다시피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1948년도에 이제 건국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진행을 하다가 1974년 기점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70한 80년대, 요즘 한 80년대쯤 될 것 같은데, 이때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500%. 실질적으로 그냥 1년에 그 물가가 그냥 5배가 뛰어버렸다 생각을 하게 돼요. 물가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1948년, 1950년대라고 할게요. 그냥 48년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년대로 치면 거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30년대까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경제 성장을 30년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는 이스라엘만의 그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로 대학살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게 역사적인 속죄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속죄를 위한 거를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게 끝나지 않게 계속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초반기에 이제 유대인이 이스라엘에 건국을 했었을 때 독일에 그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그때 당시 유대인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도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압박을 피해서 미국에 미리 정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뭐 로스차일드니 아니면 미국의 정권을 잡고 있니 뭐 그런 것처럼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미국에 정착을 해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계속 이제 지원을 해줘요.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도 이제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30년 가까이 동안 집단 이렇게 약간 이제 공산주의 같은 그런 걸 하면서도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그것도 이제 이때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때의 이스라엘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서 이때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행태를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냐라고 하면 그 많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거기서 IT 기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 기술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되는 대로 말씀 드리는 거라서 좀 중간에 조금 중구난방으로 좀 말씀을 드려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건국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 민족들은 나라가 없이 거의 1000년 이상을 떠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이제 건국된 나라가 없다라는 뿐이지 그 지역에 속해 있었던 그 나라의 소속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니면서 예를 들어서 동유럽에 있으면 그 동유럽에 있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나라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러니까 국민이었던 거예요. 아랍에 예를 들어서 뭐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 뭐 시리아에 있었으면 시리아 국민이었던 거고 뭐 이란에 있었으면 이란 국민이었던 거고 각 나라에 이제 다른 조국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면서 그쪽으로 다 모였던 거예요. 뭐 뒤에 제가 잠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건국을 하면서 동유럽에 많이 박해받던 사람들이 이전에 이주를 해와서 거기 동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을 건국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중동 전쟁이 좀 일어나면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아랍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아랍 국가들이 그 유대인들을 쫓아낼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너 나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이스라엘에 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 민족성이 자체가 어떤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으면서 언어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제가 란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왔었을 때 영어 굉장히 잘하잖아요. 걔네들이 영어가 아니라 뭐 다른 걔네도 모국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 인플레이션이 5배나 뛰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경제가 무너지는 이 시점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이나 그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게 사회주의 정책을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이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이스라엘이 1990년대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시죠? 갑자기 막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가 일어나죠. 이 보시면 이때 1990년대에 이스라엘 구소련이 이제 붕괴를 하면서 그 소련의 러시아 제정 시대 때부터 정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련이란 이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스라엘로 가지를 못했었죠. 왜냐 그러면 스탈린이라는 공산주의 자체에서 이스라엘로 못 가게 막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련이라는 이제 공산국가가 무너지면서 많은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소련에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했었지만 미국에서 이민 이제 쿼터제를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많이 못 넘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좀 많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당시에 이제 구소련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의 핵심 세계로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이 구소련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 과학자들이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재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보시면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 높았었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쭉 이제 내려와서 이제 경제 안정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경제 성장을 정말 급격하게 이뤄내요. 얼만큼 이뤄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이제 1인당 국민 총생산입니다. 1995년도부터 2022년. 그러니까 이제 구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넘어오게 되면 유대인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대거 유입하면서 거기에 구소련에서 가지고 있던 수많은 과학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그걸로 이제 비즈니스와 결합하면서 걔네들이 이뤄내는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5만 불이 넘어요. 5만 불, 이거 잘 안 와닿죠? 우리나라가 얼마 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대입니다. 3만 2천 불대. 지금 현재. 거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보다 한 70% 가까이 많은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을 지금까지 이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됐느냐 생각을 하시면 결국 간단한 약간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정권을 잡은 현재 지금 정권을 잡은 곳이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극우주의예요. 그리고 유대 근본주의 요 세력들이 이제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이거를 지금 10년 이상 이제 거의 10년 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관련해서는 약간 역사적인 이제 백그라운드가 조금 필요한데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동유럽에 있던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그 언저리쯤에 미리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건국을 할 때 이스라엘 건국의 주축 세력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주축 세력이 된 그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넘어왔던 그 분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건국 세력인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경제 성장을 이룬 주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그 세력들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어떤 세력이냐? 아까도 제가 초반에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아랍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동 국가들이 아랍 국가들이 쫓아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그 민족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난 후에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넘어왔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평민이고 소시민인 거죠. 그래, 그 평민이고 소시민인 그 세력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정권을 받쳐주고 있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과거의 아랍 지역의 그 이슬람이라는 정말 강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근본주의를 강하게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그런 이제 평범한 그러니까 상위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정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유대 근본주의 그러니까 그리고 강한 이제 극우주의 이제 요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그러면 이 사태가 왜 일어났냐?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챗GPT인데 제가 챗GPT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법원이 의회의 법을 무효한 사례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법원이 의회가 뭐냐 그러면 현재 지금 총리가 의회를 통해서 어떤 법을 제정을 하면 이스라엘의 법원이 그거를 계속 무효화 시켜버려요. 그 왜 무효화 시키느냐? 이스라엘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법원을 하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계층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류층 계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유럽권에 넘어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경제인들, 법조인들, 그다음 IT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 동유럽에서 넘어오거나 아니면 소련에서 넘어왔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영어 잘하고
그다음 언제든지 그 수틀리면 다른 나라 가서 비즈니스 설립할 수 있는 오브스 같은 경우도 이거 마찬가지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스 같은 경우도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오브스 같은 경우는 가서 보세요. 다니엘도 30대, 란도 30대, 나다브도 30대, 다 30대에서 40대 초반이에요. 굉장히 비즈니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이렇게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텔아비브에서 비즈니스를 못하니까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런던으로 옮긴 거예요. 만약에 오브스가 어떠한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텔아비브에서 그 비싼 런던으로 굳이 옮길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 텔아비브 자체도 인프라 자체는 런던만큼 잘 갖춰진 아주 전 세계에서 아는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백그라운드 돌아가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의회가 이스라엘에 어떤 법을 이제 보냈는지 보시면. 무효한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2018년도에 철거법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대법원은 자폐적 심폐들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루어지는 편의시설과 주거공간을 철거할 수 있는 법안을 무효화했다. 유대 근본 주의자들은 이런 뭐 장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편견을 가지고 있나 보죠. 그다음 또 한번 이것도 보면 또 이스라엘 법원이 또 의회에 어떤 법을 또 무효화시켰냐 그러면 팔레스타인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은 비헌법죄라 판단해서 무효화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의회가 제정한 법 자체가 굉장히 유대 근본주의적인 이제 법을 많이 이제 제정을 하고 법원은 이거를 계속 무효화시키고 있는 지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뭐냐고 하면 유대교 종교대체복무법. 이 법은 유대교 학생들에게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너가 학교에서 뭐 종교를 배우는 학교에 다니겠다 그러면 너 군대에 안 가도 된다라고 있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 난리 나겠죠. 예서 방탄소년이 군대에 안 가는 이유 국위선양을 하기 위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 난리 나겠죠 국민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의회가 이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대법원은 이 법이 군복무 균등성 원칙을 위반해서 판단해서 무효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 법원이 의회가 유대 근본주의에 입각한 법을 자꾸 제정을 하면 이 법원이 자꾸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이제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가 사태냐 그러면 이스라엘 의회가 대법원의 정부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을 했다라고 7월 25일 날 한 2, 3주 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니까 아까 방금 최초에 보여드렸던 있습니다. 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서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이에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좀 재밌고 좀 더 풍요롭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오브스 재단이 텔아비브에서 런던으로 옮기는 그 자체가 단순하게 이제 블록체인 활동을 블록체인을 런던이 뭐 블록체인 허브가 된다. 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브스 재단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런던으로 옮겼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오브스 재단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이제 오브스에서 새틀라이트랑 뭐 파트너십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 멀티체인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브스를 폴리곤에서 뭐 이더리움 옮기고 뭐 아비트름으로 옮기고 이제 각 체인 간에 이제 브릿지를 하는 DF를 이제 파트너를 맺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오브스 향후에 이제 유동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게이트가 이제 되게 편리해지니까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크게 뭐 호재다라고 생각을 뭐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 같은 또 오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딜리미트나 아니면 디트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고 있다는 것도 보면 이 보시면 현재 이거는 이제 오버스에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실질적으로 오버스 해킹을 당한 사례를 어떤 식으로 해킹을 당했는데 오브스가 이제 프로포절 이제 5를 거버넌스 통과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도와줬는지 쭉으로 쭉 여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와 있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저희 오버스 홀더 중에 한 분이 해커에게 오버스 키 주소를 탈취를 당해서 14일 락업 기간 동안에 기간이 지나면 해킹을 당할 이제 위험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 해커는 이제 보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물량이 이동되는 그걸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하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제 주소로 오버스 이제 지갑 주소를 해킹당한 분이 마이그레이션 주소로 이제 물량을 옮기고 그 물량을 나중에 14일 지나서 이제 안전한 지갑으로 옮기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가스비를 굉장히 높게 해서 그 이제 보시 잘 못 보게 탈취를 먼저 하지 못하게 이제 그런 방지 대책도 하는 이제 그런 스텝 그런 이제 단계별로 이제 오버스가 트윗에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이런 게 오버스 커뮤니티 이제 홀더분들이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좀 좋아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시면 좋은데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뭐 그냥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게 9월 6일 9월 6일 날 강남에서 오버스 나이트 인 코리아라고 해서 강남에서 이제 파티 형태로 열리는 것 같아요. 그때 란이랑 이제 재단이랑 그 다음에 관련된 파트너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참석할 예정이에요. 이미 신청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오시면 9시에 끝나니까 뭐 시간이 여러 개 되면 저랑 오시는 분들 한해서 개인적으로 뭐 시간이 맞으면 근처에 나가서 2차로 뭐 소주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관심 가지시고 오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이 영상 녹음하려고 좀 일찍 일어나서 집 근처에는 24시간 하는 이제 무인 카페에 와서 사람 늘 없으니까 제가 편하게 이제 녹음을 했고요. 조금 있다가 지금 좀 올라가서 지금 바로 할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좀 해서 이제 좀 이제 편집 뭐 좀 하고 뭐 대충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온전 뭐 비트도 굉장히 지금 힘든 박스권 구간이고 다들 뭐 지루하고 힘든 행보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버스 같은 경우는 가디언을 하는 이상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테니까 이제 오버스 위임 하시는 분들 홀더분들 또 저한테 좀 힘을 좀 많이 실어주세요. 자, 다들 모두 화이팅 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 끝!